마지막 세션이고요. 이어폰 출연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사님은 웨이블리 디자인의 지금 개발 총괄을 맡고 계신 김용유 이사님이십니다. 박수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웨이블리 디자인의 김용유입니다. 제가 박수 받기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년 만인 것 같아요. 저희 웨이블리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설립된 건 2014년도인데 이신열 박사님이 DBA라는 이 BA를 만드시면서 음향학 강의를 사람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음향학 강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이 웨이블리 디자인이라는 회사입니다. EDC를 잡아봤는데 이거 특성이 이러이러하고 살펴봤는데 오 좋아 이거 쓰면 되겠어. 근데 우리 금형이 안 맞네. 에이 딴 거 찾아보자 해가지고 TWFK를 또 봤어요. 그래서 TWFK를 봤는데 오 이거 우리 금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이즈도 딱 맞고 다 좋아. 그런데 크로스 네트워크를 짜야 되네. 네트워크를 우리 안 들어가. 에이 또 다음 거 알아보자 해서 SR을 잡았어요. SR 같은 경우는 고역이 좀 안 나온다는데 에이 그걸 왜 해요 했는데 누가 중국에서 우리 유닛을 지금 요거를 받았는데 한번 측정 좀 해주세요 하고 들고 왔는데 우와 이거 좋아 이거 대박이야 해서 SR 시리즈를 한번 또 붙잡아가지고 오포스 1S라는 유닛을 또 이어폰을 만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참 판매가 저조하게 되면서 쓴맛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 안 되겠어요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 개발하기 접해보기 전에 이어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엘모 회사의 큐비 이어폰을 접해보고서 와 다이나믹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이나믹의 성능이 구현되는 유닛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 큐비와 관련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박사님이랑 또 연결이 또 잘 되면서 또 다른 유닛 하나를 개발하게 되면서 개발에 참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것저것들을 다 다뤄보게 됐었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유닛들의 사진들은 저희가 다 뜯어본 녀석들만 올린 겁니다. 다 이거 밑버가지고 이쁘게 오려가지고 정말 이쁜 공예했던 작품들만 올린 겁니다.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어폰과 스피커의 차이를 제일 처음에 확인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폰 유닛의 구조랑 음향 튜닝의 기본적인 요소들 그리고 BA와 튜닝 불가피한 것들 그리고 유닛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어폰이랑 스피커 그리고 이어폰이랑 스피커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다들 잘 아시죠? 이거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뭐 저역도 차이 나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공진이 없어야 되고 이어폰은 공진을 활용해야 되고 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거를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스피커는 룸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룸이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스피커 유닛이 만약 5인치 우퍼가 있다고 쳤을 때 5인치 우퍼가 들어있는 스피커가 이거 딱 좋네요. 이 녀석이 5.5인치 정도 되겠네요. 이 5.5인치 스피커가 재생을 할 때 저게 한 90Hz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보통 5.5인치면 90Hz 정도까지 나오고 그러면 덕트가 있기 때문에 덕트에서 한 50Hz까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피커가 50Hz까지 나오는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 때문에. 그리고 그게 룸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그 50Hz라는 영향이 한계가 결정되고 룸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50Hz 이하의 소리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어폰에서는 완전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사이즈가 작아도 그 모든 소리를 다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프레스 챔버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인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어폰이랑 스피커의 가장 큰 차이는 스피커에는 이 녀석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온엑시스로 해서 측정했을 때 나오는 조건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거는 프리 필드 조건이고 이건 점선은 디퓨즈 필드 조건이죠. 이게 플랫한 스피커를 틀었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귀 모양과 머리 모양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죠. 사람의 머리통과 귓바퀴 그리고 귓구멍, 콘차, 트라거스 이런 것들 모두 다 일종의 왜곡 장치인 거죠. 그 왜곡을 하는 이유는 방향을 인지하기 위해서죠. 방향이 여기서 소리가 났어, 여기서 소리가 났어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조물주가 만들었죠.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말했죠. 조물주는 귀를 특허 안 낸 게 정말 바보짓이다라고.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거를 스피커는 알아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데 사람 귀가 그걸 왜곡 장치인데 이어폰은 플랫하게 내버리면 왜곡을 못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어폰은 이 유사한 응답을 이렇게 3km에 뽕 쏟는 이 응답을 모사해내야 되는 장치인 거죠. 즉 공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장치인 겁니다. 이제 이어폰 유닛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진이 나타나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이죠. 공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질량이 있고 탄성이 있으면 두 개가 만날 때 공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개가 만나는 순간 공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두 개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항상 존재하는데 둘의 위상이 뒤집히는 순간 공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둘의 위상이 뒤집히는 순간. 그때 공진의 양을 결정하는 거는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서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지금 탄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 놓은 거는 질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녀석들의 정확하게 말하면 합이에요. 합인데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차가 되는, 그러니까 복소 개념 때문에 차가 될 때 그때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임피던스 부분이 순간적으로 기계적 임피던스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공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이어폰 유닛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클로저라는 이거입니다. 이거. 인클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어폰은 적극적인 공기를 최적을 활용한 공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진을 활용할 때는 인클로저가 있고 또 벤트홀도 있고 또 댐퍼도 있어야 됩니다. 벤트홀이라는 거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뚫어놓은 구멍이죠. 주사기에다가 구멍 막고 아무리 흔들어 봐봤자 안 움직이잖아요. 떼고 움직이면 잘 움직이는 거.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벤트홀이고요. 그걸 조절하는 게 댐퍼라는 장치죠. 벤트홀을 뚫었을 때는 이렇게 완전 개방된 파란색 그래프를 나타내는 응답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벤트홀을 완전 밀폐하면 빨간색 응답을 띄게 되죠. 이때 공진점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이 그래프에서 되게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은 이 피크 이상은 다 똑같죠. 완전 겹치죠. 그리고 이 피크 밑에 여기 이 구간은 여기 1km부터 이 피크까지가 그래프가 1000이 된 것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공진 피크만 1000이 된 거 볼 수 있고, 이거는 수평적으로 거의 그대로 내려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거를 스티페니스 컨트롤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유닛은 그러니까 벤트홀과 최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공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걸 다 열고 다 막고 됐을 때 특성이라는 거죠? 예. 벤트홀을 다 열고 다 막았을 막았을 때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예. 최적 때문에 생기는 저역의 저역의 최대 음압을 제한합니다. 저역의 최대 음압을 제한하는 게 저역이고요. 그리고 유닛부에 붙은 댐퍼는 여기 기울기랑 최저 음압을 결정합니다. 공진점 이하의 최저 음압과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노즐이라는 거는 노즐은 간역이 여기 살짝 솟는 요 피크 보이시죠? 5kg랑 6kg 사이에 솟는 피크. 이거 하나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즐은. 이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아는 사람들.
그리고 노즐부에 붙인 여기 앞에 붙인 초록색 이 댐퍼 이거는 뽕뽕뽕뽕 이렇게 솟는 부분들 즉 음압에서 피크를 형성하는 부분들을 누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어폰 튜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특히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이 유닛에 보면 네. 외곽에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뭘 그러는 외곽에 유닛에 구멍 뚫어놓은 거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저 이제 이어폰 하우징이 구멍 나중에 나옵니다. 에어도트.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건 뭐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어덕트 같은 경우는 안에 케이블 같은 거 뭉쳐가지고 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어폰 하우징을 보시면은 여기에 케이블 같은 거 뭉치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최적이 변하거든요. 네. 최적 변하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QC가 일정한 응답을 못 가지게 됩니다. 어떤 데서는 저역이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저역이 좀 작게 나오고 이렇게 응답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를 에이 모르겠어 그냥 뽕 뚫어 그러면 다 똑같이 저역 많이 나오게 그 의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까 헤드폰에서 패드를 자연적으로 리퀴드를 제어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앞에 구멍 뚫는 방법도 있고 뒤에 구멍 네. 뚫는 방법도 있죠. 앞에 뚫는 거는 저역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예.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체들. 안 뚫은 것도 있나요? 구멍? 예, 안 뚫는 것도 맞아요. 안 뚫는 거는 기술적으로 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여기 뭐 이거 설계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뚫는 건 좀 고급 제품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어하기 어려워서 레프트 라이트 차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푸시할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그거 안 뚫고 저가형으로 안 뚫고 만드는 것들은 좀 좌우 편차가 되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노즐의 5kg 피크 주파수라는데 예, 그 노즐의 어떤 부분이 저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크루즈에 저 표물 넣는 놈들도 있나요? 예, 그 문제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이 음향 튜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조금 중요한 겁니다. 개발자분이 계시다면 되게 좀 눈여겨보시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거 여기 피크 이후로 완전 똑같은 그래프를 찍잖아요. 이거 튜닝이라든지 혹은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꼽았다 뺐다 자꾸 이어폰을 커플러에서 꼽았다 뺐다 하다 보면 틀어지게 되거든요. 이 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유닛을 고정시켜주는 지그가 필요한 거죠. 그 지그를 모식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음향 튜닝은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하우징 최적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댐퍼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데 하나는 댐퍼를 붙여놓고 하나는 댐퍼를 뜯고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우선 보여드릴 거는 하우징 최적만 볼 거기 때문에 댐퍼를 완전 뜯은 상태에서 하우징에서 최적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우징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블루텍으로 붙여놓고 그리고 주사기로 제일 작은 주사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CC를 만들어가지고 기밀시킨 다음에 최적을 변경합니다. 처음에 이거 테스트할 때 너무 제가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다 싶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딱 박아놓고 조금씩 뽑아가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걸 이렇게 공기를 주사기에 땡기니까 유닛이 진짜 쫙쫙 달라붙잖아요. THD가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유닛을 한 4개 버리고 나서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아시겠죠? 회사 가셔서 하실 때는 꼭 뺐다 꼽았다 이거를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측정하셔야 돼요. 그건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개발되는 유닛은 보통 샘플이 4-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고 빨리 성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제가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이게 돈이 좀 깨져보면 그때부터 아차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우징 최적을 변경해 봤을 때 아까 그 막았던 거랑 열었던 거 이 사이에서 어떤 응답이 나타나겠죠. 이 응답 나타나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열었다라는 말은 뒤에 있는 유닛 뒤에 그러니까 벤토를 최적을 무한대로 막은 거잖아요. 무한대로. 예, 무한대로 완전 다 뜯은 상태는 무한대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어폰이 막 무한대 있는 최적에 있는 하우징이 무한대라고 지금 가정하고 극각을 지금 주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완전 개방과 완전 밀폐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아까 주사기는
이 하우징에 있는 최적을 모산. 조금 예. 조금씩 크게 모사하는 건 양이고. 예, 최적을 흉내내기 위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그래프가 좀 들었습니다. 이게 CC를 이거 잠깐만요. 이 그래프 주사기 이거 끝단에 보면 이건 몇 CC일까요? 이거 되게 난감한 문제잖아요. 이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루텍이든 그 물을 이렇게 조금 따라가면서 그 양을 맞췄더니 대충 0.03cc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0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제일 최저점이다. 똑같은 거 응답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 당겼을 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측정을 해봤더니 기울기가 수평적으로 기울기는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고 계속 응답은 올라가고 있고 공진점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다 예상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뻔한 이야기를 좀 삽질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우징 최적은 그러면 댐퍼가 없을 때는 이렇다고 치자. 그럼 댐퍼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댐퍼가 있는 걸 가지고 또 다시 이걸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댐퍼 같은 건 통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밀할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에 거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이게 완전 개방됐을 때, 즉 댐퍼 하나만 달랑 붙어있을 때고 완전 밀폐됐을 때 응답인데 여기는 보면 이제 완전 밀폐가 되면은 공기를 뽕 솟는 거는 이제 스티븐스가 너무 강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거를 일반적인 하우징 이렇게 테스트하면 이게 좀 완전 밀폐됐을 때 이게 앞으로 조금 쏠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좀 유닛이 잘 만들어진 유닛이어가지고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 깨알 같은 광고를 좀 해줘라고 제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저게 셀프 드라이브 말하는 거예요? SF 드라이브입니다. 저주파수 특성만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최적 그러니까 댐퍼를 붙이고 뒤에 네? 무한최적하고 자구최적을 하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적을 댐퍼는 하나로 결정해놓고 최적을 변경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또 아까 똑같은 답지를 한 거죠. 이렇게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최적이 보면은 최적이 제일 최적인 곳이 보면은 뭐 이렇게 노란색 뭐 이런 식의 응답들이 여기가 조금 솟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좀 솟으면은 THD가 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드라이버가 좋아서 상관이 없는데 이 SF 드라이버는 좋아서 상관이 없는데 보통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응답이 좋아지면 여기 좀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튜닝하기 좀 더 유리해지죠. 이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이게 하우징에다가 댐퍼를 붙이고 측정을 해보면 이런 저역 응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요즘에 보면은 다이나믹 이어폰에서 그 저역을 줄이는 게 관건이잖아요. 다이나믹 이어폰을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역 줄일 때 최적을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0.03cc, 0.02cc부터 0.22cc까지 이렇게 그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SF 드라이버 위는 QB 드라이버인데요. QB 드라이버를 제가 모사해낸 건데 안에 그 하우징 최적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자기 갭이랑 하우징 돔 모양이랑 엣지 모양에 의해서 생기는 그 공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양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누구나 다 삽질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지그 꼭 만들어 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지그를 꼭 만들어 보셔야만이 테스트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지그 없으면 절대 못 합니다. 이건 개발자 위주로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일반인이 만약에 해보고 싶다면은 유닛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블루태그 이렇게 조금씩 그 공기놀이 하듯이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채워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0.02cc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한 3개 정도 3개 반이나 3개 정도 원래 삽질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우징
댐퍼라는 거는 메시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예, 메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댐퍼 같은 경우는 일반 메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 기성품이라기보다도 그 댐퍼 제작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댐퍼 사양에 따라서는 그렇게 제일 하향점 피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아, 그거 잘 물으셨습니다. 굉장히 잘 물으셨어요. 이게 댐퍼라는 게 저항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댐퍼라는 게 소위 말해서 통기량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구멍에서 공기가 얼마나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럴 때 생기는 문제를 댐퍼 수가 결정하는데 이제 댐퍼 수, 즉 다시 말해서 댐퍼의 수, 즉 그 댐퍼의 세기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댐퍼 세기 테스트는 저희도 댐퍼 종류를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8개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름다운 그래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통기량을 조절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블루텍을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살살 모아가지고 구멍을 점점점 줄여가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댐퍼를 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역시나 완전 개방됐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당연히 나오겠죠. 아까 본 대로. 그리고 완전 닫혔을 때는 이런 그래프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사이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저역은 또 당연히 내려가겠지, 고역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 뻔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 파란색은 점점 올라가겠지, 그리고 저역은 여기면 점점 꺼지겠지.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여기 있던 공진점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컨 공진 같은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점점 커집니다. 이 원인은 크립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아까 박사님께서 크립을 설명하셨는데 에어리키즈에 의한 크립인데요. 저항이 속도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속도가 달라지면서 저항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면서 기계적인 임피던스가 W 모양을 그리면서 공진이 두 개가 어느 순간 뜨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까 댐퍼 수 이야기했잖아요. 얕은 수를 잘못 결정하게 되면은 공진 두 개가 동시에 생기는 음압을 우리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여기 주황색 그래프 보이실 겁니다. 쭉 가다가 여기서 솟는 거. 그러면 이 음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리가 커지는 거니까 그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이만큼 댐퍼만 붙이고 이어폰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게 공진점이 살아있는 순간이거든요. 이거랑 두 개 공진이 형성돼가지고 여기 공진을 세컨 공진으로 이게 뜨는, 그러니까 배수가 생기는, 거의 배수 지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THD가 8%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귀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댐퍼 수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최대한 공진점이 좀 덜 움직이는 구간까지, 그리고 이 앞에 나타났던 기계적 공진은 가급적이면 양이 적은 구간에서 튜닝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쓸 때 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댐퍼 수가 센 게 없어가지고 다들 이 정도 선에서 거의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좌우 편차도 많이 틀어지고 또 뭐 음향적 임피던스도 안 맞고 또 뭐 만들고 나면은 저역은 깔끔한데 고역은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크립 현상이 아까 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완전 밀폐된 거랑 정상 제품이 아닌데 그렇지 댐퍼를 정상적으로 붙여놓은 제품이죠. 예, 이거 이만큼 보상되는 이만큼 저에게 붕 뜨는 거를 아까 박사님이 오전에 크립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크립을 설명할 때 여기서 보면은 다이나믹 이어폰 같은 경우는 우선 최대 음압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통기가 될 때 최대 음압점이 정해져 있고 그 최대 음압점부터 크립이 나타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크립을 해석 이어폰 수준에서 다이나믹 이어폰 수준에서 크립을 해석할 때는 완전 밀폐된 이어폰 유닛에서 완전 밀폐된 상태에서 공기가 새어 나간다라고 판단하시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에어 리키지에 의한 크립이 나타났다는 거. 즉 원래 우리 다이나믹 유닛은 구멍이 뚫려 있는 데다가 댐퍼를 막아서 적당히 구멍을 줄이겠다 이게 목표인데 이거를 해석할 때는 완전 다 막은 상태에서 구멍을 적당히 뚫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주파수 특성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죠.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저주파수 양을 막은 상태에서 뚫어가면서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크립이 저역을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 저역은 이미 초저역 양은 소저의 정해져 양이 있는데 결정되어 있고 그 이상을 깎는다는 개념이라고 그렇죠, 설명하시죠. 그렇죠. 그 이상을 깎는다는 게 원래 크립은 이제 에어 리키지에 의한 크립인데 그러니까 커널 타입은 너무 저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줄여주는 튜닝으로 가는데 저게 크립을 통해서 그 줄여주는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튜닝에서 인클로저 튜닝과 그리고 후방 유닛에 바로 직접적으로 붙이는 댐퍼의 튜닝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고음과 관련된 튜닝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즐 튜닝이 바로 고음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노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즐은 발생된 소리를 전달해주는 음향관 맞죠? 그리고 관 내경이 좁을수록 길이가 길수록 고역은 통과하지 못한다. 즉 로우 패스 필터로 음향관은 작동한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어폰 수준에서 보면요. 이거 관 내경이 좁을수록 길이가 길수록 고역이 통과하지 못한다. 즉 로우 필터로 작동하는 거. 이어폰 설계 수준에서는 고역 감쇄량이 고만고만하다는 결론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어폰 수준에서는. 아니 내경이 6mm짜리랑 내경이 3mm짜리랑 착용감 차이는 되게 많이 나는데 내경 6mm면은 이거 구멍이 5mm거든요. 지름이 5mm인데 보통 사람은 6.5, 7, 8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귓구멍이 더 작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얘보다 작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경이 이어폰 좀 저렴한 거 보시면 내경이 되게 굵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5mm 이상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사람 귀에 착용했을 때 내경이 5mm면 외경은 7mm 정도가 돼요. 그러면 7mm에다가 그 이어팁 고무가 달라붙게 되잖아요. 이어팁 고무까지 포함하면은 그 8mm 아니 그 9mm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9mm 정도면 귀에 잘 안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폐가 잘 안 돼서 항상 귀를 이렇게 만져주는 버릇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고역을 좀 잘 살려주겠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건데 실제로 그거 고역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노즐의 관 내경은 고역과 이어폰 수준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냥 노즐은 소리 전달하는 동시에 이어팁을 장착해주고 귀랑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커플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폐사간 공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4분의 1 람다에서 생기는 공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음압은 이렇게 되고 입자 속도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입자 속도가 이렇게 되는 요 4분의 람다 공진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굉장한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피크. 4분의 람다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4분의 람다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데 노즐은 결국 이 피크만 만드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음향관인 동시에 노즐이 갖는 음향적 특성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노즐에다가 댐퍼를 붙이면 됩니다. 노즐은 저항은 속도가 가장 빠를 때 제일 잘 먹는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노즐에다가 댐퍼만 딱딱딱 붙이는 순간 얘는 훅훅훅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죠. 노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계할 때 보면 옛날에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직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역에서의 노즐은 이게 그냥 끝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댐퍼, 이제부터 댐퍼를 보자면 댐퍼 같은 거 속도가 빠른데 준다고 했잖아요. 속도가 빠를 때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댐퍼를 늘려서 딱딱딱딱딱 감소된 거 보이죠? 피크 있는 것만 빠르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노즐의 직경이나 이런 게 저런 공진의 Q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아, 그렇죠. 노즐의 길이 같은 경우는 주파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노즐의 길이가 4분의 람다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의 위치를 바꾸게 되고요. 노즐의 내경 같은 경우에는 그 댐퍼 붙이는 벽면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잖아요. 벽면이 노즐관이 이렇게 반자랐다고 보고 쭉 가다가 여기 댐퍼 붙인 벽면이 형성되게 되잖아요. 이 벽면이 이렇게 커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박사님이 항상 말하는 그 뭐죠? 임피던스 미스매치. 예, 그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음압이 확 커지는 게 즉 다시 말해서 이 노즐의 Q 있잖아요. Q가 관이 좁을수록 높아지는 거죠. 관이 좁을수록 이 피크가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대각선 거리, 이 조그마한 네모칸에서의 대각선 거리랑 이 큰 칸에서의 대각선 거리 차이는 되게 많이 나잖아요. 높이는 똑같지만 그만큼 그 분산되는 양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피크가 더 커진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4분의 란다관, 음양관의 길이는 예, 이게 뭐 7km, 6km, 5km 피크 때는 주파수를 결정하고 근데 아까 여기 이제 관의 이 내경에 관의 내경이 아까 뭐 좁을수록 Q가 증가합니다. 추가 증가하는데 저기다가 댐프를 붙여버리면 저 그거 증가되는 거 줄일 수 있다 뭐 그 얘기잖아요. 이제 고열계 튜닝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노즐관 공진이 아닐 수도, 노즐 끝단 공진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그 세컨 공진이 정말 나타나서 저렇게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노즐 댐퍼를 아까 앞에 사진은 4분의 람다 표시하기 너무 좋은 게 이 ER4S라는 그 이어폰이라서 이걸 들고 왔었고요. 이제 저희 이어폰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댐퍼를 여기다가 붙여봤어요. 이어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유닛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제일 빠른 데서 녹는다고 했는데 이거 노즐 여기 끝단에서 생긴 공진이 아니라면 여기에 유닛에서 생긴 공진을 여기에 댐퍼를 붙임으로 인해서 당연히 음압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의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노즐 끝단에 의해서 생기는 공진이 99.99999% 확실하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어폰 튜닝이라는 게 제가 너무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이야기를 제가 30분도 안 돼서 다 해버렸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나믹 이어폰에 대해서 튜닝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BA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BA. 질문이 예. 있는데요. 거기서 저 지그에 뚫은 홀이 예. 홀 내경 사이즈가 예. 샘플 이어폰 하우징의 내경 사이즈랑 같은 사이즈예요? 예, 완전 같은 사이즈로. 이거 같이 해야지 나중에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댐프에 딱 될 때마다 어느 주파수가 탁 바뀌잖아요, 그렇죠? 모든 유닛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SF 드라이브라는 것들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뭐를 댔을 때 뭐가 잘 움직이고 뭐를 탁탁 제어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는 고정인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유닛 자체를 굉장히 기계적 임선수를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렁물렁하면 이게 떼주면 저쪽이 확 뭐 F0가 옮겨져 버리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설계되는 거 있잖아요. 기계적 강도가 없이 설계가 되고 진동반도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잡으려고 하면 여기 흔들려버리고 이거 잡으면 이게 흔들려버리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게 만들려고 굉장히 기계적 강도를 높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모든 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대로 딱딱 이렇게 나오는 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경향은 비슷한데 특성이 다를 수도 있다. 그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왜 그 말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저희 이 테스트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름 이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가 대부분의 유닛들이 다 그런 현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댐퍼 쪽에 손대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 이어폰 제조업체에서는 댐퍼 쪽은 제발 손 좀 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QC한 거 다 흐트러지니까 제발 손 좀 대지 마세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업체 몇몇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건드려서 특성 바꿔준 걸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TWFK랑 뭐 EDC 이런 경우 보면 댐퍼가 이렇게 댐퍼가 아니고 벤톨이 이렇게 뽕 뚫려 있는 녀석들이 BA는 있고 벤톨이 이렇게 막혀 있는 녀석들도 있고 최근에는 RAB는 이렇게 아까 그 댐퍼를 덧대놓은 얘는 벤트홀 완전 막힌 거 댐퍼 최근에 RAB는 댐퍼를 완전 덧대놓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더라고요. 예. 브레이커에서 잠깐 질문이요. 예. 그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그 후면 최적에 관한 변화량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보면 전면에도 최적이 있잖아요. 예, 전방 그거에 따른 영향은 혹시 전반 노즐 앞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유닛 앞쪽에 대한 최적 네네. 변화 말씀이시죠. 그거는 비율이 하우징 안에 갇혀 있는 그 최적하고요. 노즐 빠져나오고 이 앞쪽 이제 뭐 귀로 얘기하면 고막하고 이 사이 비율이 이 뒤쪽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이 앞쪽 영향보다는 이 뒤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그렇죠. 이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그것도 다 해봐가지고 이거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거 질문을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유닛이 있으면은 이렇게 유닛이 있을 때요. 뒤에 그 벤토를 막고 측정을 해보고 벤토를 막고 임피던스를 측정해보고 또 앞에 사운드홀을 막고 임피던스를 측정해보면요. 임피던스 변화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임피던스가 많이 변하는 녀석이 많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앞쪽에 막은 거는 거의 변화가 생기긴 하는데 크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유닛 잠깐만요. 이 자기계에서 생기는 자기계부터 벤톨까지 나오는 여기 최적이 이 앞에 다이어프램 앞쪽에 생기는 최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건 저희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벤톨 없는 BA는 몇 개 안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 가운데는 뭐 노즐의 ED 시리즈 이 정도 말고는 거의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니온이라든지 또 TWFK 또 RAB 등등 기타 또 SR 시리즈 이런 제가 받아본 유닛들 대부분 다 벤톨이 있었습니다. BA가 벤톨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 통기량을 확보해가지고 음압을 키우는 게 아마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음압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BA 같은 경우는 저전력에다가 뭐 작은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그 보청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달한 유닛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압을 키우는 게 중요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BA는 다이어프램 자체가 갖는 기계적 강도가 높아가지고 완전 밀폐했을 때랑 완전 개방됐을 때, 야 이거 SR 시리즈인데 여기 뜯은 사진만 있지 그 백볼 사진이었네요. 여기 보면 구멍이 여기 살짝 흔적 보이시죠? 여기도 살짝 구멍 흔적 있고 여기도 살짝 흔적이 있는데 총 3군데의 벤톨이 있거든요. SR 같은 경우는 그 벤톨을 다 막았더니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구동부 자체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위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자기계 외에 최적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벤톨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음압만 몇 데시벨, 뭐 6데시벨 이 정도 다운되고 6데시벨이 아니고 한 4데시벨 다운되고 그리고 공기적 살짝 옮겨가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유닛 자체 기계적인 강도가 BA니까 세다 보니까 예, 공기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거죠. 더 덜 받죠. 예.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변화량이 좀 적은 거. 더 적고 이 SR 시리즈 같은 경우는
설계 내부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여기 여유 공간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다른 것들보다. 저음형 BA 중에 그러면 BA는 우리가 벤토리 아까 그 다이나믹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벤토를 댐퍼로 덧대야만이 그 저역이 확보되는 그런 그 뭐지 크립 이펙트를 활용하는 방식, 크립 이펙트에서 에어 리키지를 활용해서 저음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BA 같은 경우는 크립 이펙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크립 효과도 없이 이렇게 저역을 살짝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BA가 저역이 확보가 되는 유닛이잖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BA는 저역을 확보할 수 있는가? 아까 뭐 그 스티프니스 컨트롤 영역에서는 변이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는데 스티프니스 컨트롤 영역에서 변이가 일정하면은 BA에서 저역이 부푸는 거 만들기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음형 골드 BA ED 시리즈 중에 최신형 유닛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받은 건데 23147 아무튼 뭐 이 유닛을 보니까 저역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벤톨이 있는 유닛이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벤톨이, 그래서 당연히 벤톨이 있겠죠. 벤톨 찾아보다가 어디가 벤톨일까 막 찾다가 여기 보면은 그 기판 PCB 기판 붙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반투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투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벤톨일까요? 그래서 여기를 맞고 측정해 볼래? 라고 측정을 했는데 똑같은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벤톨이 없구나 라고 깨달았고, 그럼 이 저역 부푼 건 뭐야? 저음이 왜 어떻게 이렇게 부풀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유닛이었던 거죠. 임피던스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BA 같은 경우는 코일이 이렇게 아마추어에다가 코일을 굉장히 많이 감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턴스 때문에 급격하게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이는데 여기가 1kg니까 1000. 이걸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오르면은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되잖아요.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대한 저항이다 보니까 전류가 잘 못 흐르기 때문에 고음에서 음악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진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40옴 저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가 아까 제가 한 600옴 정도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600옴 10kHz 했죠. 찍어놨네. 10kHz에서 300옴이었어요. 여기서 300옴이었고 200Hz 이 정도 되는 여기서 30옴이었구나. 예, 200Hz에서 30옴이었고 10kHz에서 300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여기다가 40옴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200Hz에서 70옴이 되고 그 10kHz는 340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0Hz 입장에서는 30옴에서 40옴을 더했으니까 30옴에서 갑자기 40옴이 더하면은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죠? 30이 갑자기 70이 됐습니다. 30에서 40을 더했으면 110% 정도? 100%가 넘게 그냥 그렇게. 예, 그렇죠. 그냥 100%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 300옴 입장에서 40옴 더한 거는 10% 조금 넘게 증가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전류가, 그러니까 음압이 얘 입장에서는 100%가 넘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음압이 뚝 떨어지는데 고역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다 보니까는 별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진해 본 결과 임피던스 때문에 나타나는 그냥 저역이 부풀어 보이는 현상이었던 거죠. 이걸 이용해서 BA는 그 고역 튜닝도 하는 거 잘 아시죠? 저항을 추가하면 고역이 많이 나온다라고 사람들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 이 간단히 말하면 부푼 저역을 깎아낸다는 거죠. 시리즈 저항과 와서 예.
지금 저기 임피던스 커브는 세트 상태로 재는 거예요? 유닛 상태로 재는 거예요? 유닛 상태로 측정하겠습니다. 이건 세트 상태로 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커플러 상태로 재는 거예요? 아니면 유닛 단축 상태로 재는 거예요? 전기적인 비전 디자인. 정기적 임피던스가. 이거 커플러 상태로 됐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두 번 측정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주퍼스 응답 찍을 때 같이 찍었거든요. 제가 그 물어본 게 되게 임피던스 피크가 두 번 나타나길래 아 예. 유닛 상태에서만 한 개만 들어갈 텐데 네. 커플러 상태 되다 보니까 저기가 단사함이 있어가지고 6kg 보여서 등 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에메랄드 색깔 이거 같은 경우는 댐퍼를 앞에 대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댐퍼 됐을 때는 여기 피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반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4분의 1 람다 피크가 없어져서 여기는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요. 빨간색. 그런 응답을 볼 수가 있죠. BA는 그런 BA랑 다이나믹이랑 결국 다른 거는 저항 튜닝이 가능하다. 그리고 몇몇 BA는 벤톨이 없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사실은 튜닝 방법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 BA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 자체상 점이 나오기 되게 어렵거든요. 점 유닛을 따로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저항 튜닝을 가지고 저주파수 상대적인 양을 조절하는 게 이렇게 어쨌든 뭐 저항 얼마 안 하니까 뭐 몇십 ohm짜리 저항을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닛 상태에서는 고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항을 박아서 고역을 확보. 그러면 왜 다이나믹에서는 왜 저항 튜닝 안 합니까? 근데 다이나믹은 코일 턴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주파수와 고주파수하고 저항 값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소위 인너 턴수 값이 별로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해봤자 별로 효과는 없는데 이거는 막 30이 300으로 바뀌는 엄청나게 한 200턴 이상 간거든요. 우리 그 무빙 코일 같은 경우는 뭐 많아봤자 몇십 턴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남다 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이제 저항을 가지고 소리를 팍팍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은 절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전체적으로 감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 다이나믹의 저항다라고. BA는 대충 그런 녀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튜닝할 때 보면 튜닝 불가능한 주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거는 오전에 이신열 박사님께 설명한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그에서 보니까 여기 커플러에서 유닛이 삽입됐을 때를 모사한 건데요. 이 거리만큼 생기는 공진 때문에 여기 이 피크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피크에 대해서 다시 DB 나타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튜닝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런 거는 저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웃기긴 하지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있잖아요. 프리필드에서 재보면 저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죠. 사실 관에서 재지 말고. 사실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커플러가 딱딱해서 쇠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이어폰을 꽂고서 여기 피크 생긴 주파수 보이시죠? 싱글톤을 쏘아보세요. 소리가 나거든요. 마이크 녹음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게 귀에 저렇게 뭐 5dB 가까이 피크로 들리는지 혹은 5dB 맞나? 뒷피크는 한 20dB도 나요. 예, 피크 대비 D까지 하면은 약 20dB까지 되는데 여기 피크가 약 9kH라고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9kHz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여기 뭐 한 14kHz에서는 소리가 과연 얼만큼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는지 귀에 대고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해보시면은 이 그래프만큼 안 난다는 거 장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처럼 정말 장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커플러는 여기 피크 이상은 좀 신뢰하기 힘들다는 생각도 들게 될 겁니다. 아까 그 커플러 보면 10kg까지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피크가 아까 13.5kg에 포함됐었잖아요. 그거는 여기 이어폰이 저기 내려가가지고 3단 팁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고박 1cm 정도 앞에까지 들어올 때 얘기고. 예, 여기서 1cm라는 위치는 바로 여기까지 닿는 거를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실제로는 고막에서 1cm 높은 게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보청기 할 때 정해놓은 거예요. 레퍼런스 플랜은. 근데 저 안에 들어가더라고. 우리 거기까지 안 되면 아까 14.5에 피크 나왔던 게 8이나 저기 두 번째 피크하면 이 정도? 9kg 정도. 8이나 9 정도 팍 피크가 저거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거는 못 믿는다라 그랬잖아요. 아까도 13.5에서 10일 때는 3kg 좀 밑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하고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한 6kg 정도까지밖에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그 거비는 사람 귀를 그대로 모사를 못한다는 거지. 예. 이 커플러가 요 녀석이. 그래서 우리가 10kg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그거는 레퍼런스 플랜까지 넣었을 때 10kg까지 정확하다는 거고 여기서 넣으면 실제로 우리가 한 7kg까지 정도 봐야 되는 6kg까지 봐야 되는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사람 귀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김용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막 차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미친년들 뛰듯이 이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꼭 한번 우리 누구나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하시게 되면 다 어플 있잖아요. 그리고 시그널 제너레이터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공짜로. 돈 안 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0kHz랑 또 뭐 14kHz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널을 꼭 이 시그널이 아니더라도 나는 왠지 7km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라고 하면 7km랑 뭐 10kHz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해보시면은 측정치를 어디까지는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는 안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은 드실 겁니다. 아 그렇지만 대역폭 이 높이 등장하는 대역폭 있잖아요. 대역폭의 존재는 커플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그-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그 크기 피크하고 딥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나오는지 아니면 더 나오는지 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추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냥 양이 좀 존재한다 안 한다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피크를 결정하는 게 마지막 피크, 즉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공진이거든요. 마지막 피크에서 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동판이 막 그 아까 오전 강의 중에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분할 진동 같은 게 있어서 소리가 안 나오게 되면은 그 커플에서 당연히 안 찍히게 되는 거죠. 피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 피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나온다고 해요. 예, 그런 식으로 대역 판정할 때 일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유효하다. 그러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판단하고 저게 저렇게 들릴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저걸 가지고 주판 특성이 어떤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기서 소리가 나니 안 나니 정도 판단하라는 거라는 거죠. 예, 질문 있는데 예. 그 마지막 피크라는 거를 저기 보면 또 조금만 피크고 싶어. 아 이거 대역이 좀 많이 넓은 녀석이어가지고 네. 얘는 그 마지막 피크 저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얘는 그래서 뭐 20km까지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자 기준 주파수를 어디로 잡냐 여기 파란색을 기준 주파수로 잡으면 얘는 나온다고 판정하기가 좀 아리까리 하지만 나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SF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5cm짜리 프리필드로 재보면 한 38km, 40km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현재까지 나오는 다이나믹 중에서는 최고 넓게 나와요. 하이 레졸루션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재면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재면 안 되고 하이 레벨 아닌 것들은 그러니까 관에서 재지 말고 이렇게 그냥 트위터 스피커 재듯이 재서 이렇게 보면 된다. 조용한 데 가가지고 트위터 스피커 재듯이 그렇게 재야 이게 진짜 이 드라이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튜닝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결국에는 높은 음악, 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높은 음악, 뭔가 높은 거를 깎아내는 게 튜닝이라는 건 결국 없는 거를 더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걸 어떻게 깎아내는 게 튜닝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튜닝도 중요하지만 유닛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닛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선 재생제가 무조건 넓어야 됩니다. 진동판 두께가 같다라고 뭐 스펙시트가 보면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두께가 같을 때 어지간하면 사이즈 작은 게 유리합니다. 사이즈가 작으면은 분할 모드에서 생기는 방사 모드 이렇게 생기는 게 되게 높은 주파수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어폰에서 얼마 전에 나온 신형 XR이라는 이어폰을 받았는데 음악이 정말 낮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음악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스마트폰 앰프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음압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몇몇 특히 하이파이 쪽 초고음질 추구하는 그런 데서 그래서 음압은 조금 저는 집착하지 않는 걸 좀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마다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죠. 그 이어폰 헤드폰은 맥스 SPL이라고 그 EN 386? 5033. 5033이 거기 보면 얼마 이상은 절대 안 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옛날에 소니가 이게 기마탱이 가가지고 샵에 복음에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당할 뻔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볼륨 조절해주고 이게 디바이스에서도 0.1V 이상 안 나오게끔 해주고 있잖아요. 이어폰도 어느 정도 감도에 줄이도록 해놨거든요. 그 이상은 넘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웬만하면 지금 나와 있는 아까 뭐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제 뭐 힘도 좋고 크면 당연히 큰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해봤자 나중에 팔리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크게 나와버리면 아까 EM 맥스 SP에서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출시를 못해요. 나중에 그걸 쓴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가면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 BT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내가 앰프를 좀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사실은 미미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내가 고역을 더 내줄래? 아니면 감도를 더 높여줄래? 같은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줄 수 있는데 차이는 그래. 예를 들면 뭐 10파이짜리를 갖다가 6파를 확 줄인다고 하면 면적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도 차이가 뭐 6dB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적당한 타협을 한 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보기에는 8파이 정도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SF 드라이브는. 그리고 밑에 구동력을 더 세게 한번 해보니까 얼마 정도의 또 감도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뭐 1, 2dB 정도 차이 떨어지는 것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대역이 이렇게 한 40km까지 늘릴 수 있는 다이나믹 플레인지가 한 개 가지고 40km에서 20에서 40km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하지만 감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뭐 근데 유닛 잘 만드는 회사들은 뭐 이런 거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이브를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은 음압이 각 동일하고 뭐 그렇다고 하다면은 가능한 사이즈가 작은 게 아무래도 만들고 났을 때 최종 결과물도 이쁠 것이고 뭐 그렇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좀 사이즈가 작은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드라이브의 기계적인 피드스가 좀 높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공립점이 이게 결국에는 깎아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튜닝은 깎아내는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깎아내느냐라고 보면은 뭐 항상 저음 대비 고역, 고역 대비 저역 이런 건데 고역과 저역을 보통 결정지어 주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되게 제일 중요한 게 공진점인 것 같아요. 공진점의 음압에서부터 보면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진점을 기준으로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공진점이 안 흔들리는 게 그런 게 좋은 유닛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냥 딱딱하기만 하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이게 너무 딱딱하면 공진점 조절이 Q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댐퍼를 붙여서 만약 아까 속도가 제일 높은 곳에서 음압을 낮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댐퍼를 붙이면. 그래서 댐퍼를 붙이면서 공진점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음압이 또 너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딱딱하면 TH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낮은 건 또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게 BA가 그렇죠. BA가 이제 굉장히 딱딱하게 됐잖아요. 3kg 뻥 솟는다고. 그래서 BA가 그 대역에서 또 THD도 많아지고 너무 제어가 안 되니까 얘가 완전 전부 다 뭐 이거 아마추어가 쇳덩어리가 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너무 딱딱해지는 BA니까 당연히 이제 쇳덩어리가 떠는 구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아니니까 그만큼은 절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진동판을 너무 딱딱하게 설계를 한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우리가 제어하기 힘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택하기 위해서 너무 또 확 나가버리면 진도가 나가버리면 이게 또 오히려 잃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예. 물론 BA 중에 ED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아마추어 양 끝단으로 댐퍼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그 유체자 페로플루이드 자석 유체를 넣어가지고 자석 유체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댐핑을 적절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EQ도 완만하게 퍼지고 되게 만들기 좋은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그 놀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유닛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스펙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또 권장합니다. 그 임피던스 피크가 너무 많이 뜨는 거는 웬만하면 나중에 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네, 그리고 놀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ED 시리즈만 하더라도 종류가 3-4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임피던스도 완만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 내기도 유리하고 또 우리가 하이파이용 이어폰으로 만들기도 되게 유리한 그런 모델도 있죠. 그리고 그런데 요즘의 추세를 보면요, 좀 유닛 자체가 저에게 애초에 약간 부풀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 나오는 그 하이파이 모바일 하이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모바일 하이파이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은 그 저역이 적당히 저역의 양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음색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톤 밸런스가 적당하게 저역의 양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하이파이용으로 이어폰을 접근하신다면 유닛의 저음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거를 그 다음부터 깎아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닛 선택할 때는 그 기계적 드라이버가 좀 딱딱한 게 좋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거보다도 대형 넓은 걸 판정할 때는 아까 박사님이 보여드렸던 그래프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버의 그 기계적 강도 딱딱한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벤통을 맞고 그냥 측정해 봐서 F0가 얼만큼 변하는가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은 대충 쓸만한 유닛이다 아니다 정도는 쉽게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하는 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이어프램의 예. 성상 같은 거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그 분할 진동과 관련이 있지. 2가지가 영향이 있어요. 형상 같은 경우는 분할 진동이랑도 관련이 있고 스티프니스랑도 관련이 있어요.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공기점 이동하는 거 보셨죠? 그거 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고 형상 같은 경우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분할 기계적 강도를 지오메트리를 높이는